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요. 그 미국 B-552 폭격기가 한반도 근처에 나타나고 또 한국, 미국, 일본이 함께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는 소식 아마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아, 네네, 저도 봤습니다. 꽤 큰 규모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여러 분석 자료들을 가지고 바로 이 상황 속으로 좀 깊이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왜 미국이 B-552 같은 이런 전략 자산을 굳이 이 지역에 보내는 건지, 그리고 한국, 일본하고 왜 이렇게 훈련을 자주 또 강하게 하는지 이걸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중국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 그 반응까지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시각과 실제 대응까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히 사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전략 구도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를 쭉 보니까 B-552 폭격기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아니 이게 1955년에 처음 등장했다면서요? 근데 2050년대까지 운용될 예정이라니?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100년을 쓰는 셈인데. 이게 그냥 오래된 폭격기가 아닌 거네요? 왜 아직도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네, 그게 핵심인데요. B-552는 일단 최대 31.5톤 어마어마한 양의 무장을 싣고 14,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핵무기하고 일반 재래식 무기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걸 이중 능력, 듀얼 케이퍼빌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아, 이중 능력.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재래식 무기로 어떤 억제력을 보여주다가도 만약에 정말 유사시가 되면 핵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유연성 혹은 좀 모호함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한 압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한다면서요? 엔진도 바꾸고. 네, 맞습니다. 엔진 교체해서 B-52J 모델로 만들고 레이더도 현대화하고 또 앞으로 나올 장거리 핵 순항 미사일 LSRSO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통합할 계획이니까요.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죠. 흥미로운 점이 이 폭격기가 예전처럼 한 곳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분석 자료에서 폭격기 태스크포스, BTF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뭔가요? 아, 네. 그 BTF 방식. 예전에는 특정 기지에 쭉 머물렀거든요. 지속적 폭격기 주둔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때 예측하기 어렵게 여기저기 나타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아,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감시하고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포위당하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더 키울 수도 있고요. 이런 공중에서의 움직임 말고도 지상이나 해상에서도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프리덤 엣지 훈련, 이게 대표적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2023년에 캠프 데비드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기존에 있던 한미 프리덤 실드나 미일 킨 엣지 같은 훈련들을 합치고 발전시켜서 만든 게 바로 이 프리덤 엣지입니다. 다영역 훈련이라고 하는데 정례화됐죠. 다영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들을 포함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탄도 미사일 방어, BMD. 그러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을 중간에 맞춰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잠수함 잡는 대잠수함잔, 또 사이버 방어까지 거의 군사작전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같이 훈련하는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체계화되고 있다는 신호죠. 와, 정말 폭넓네요. 특히 저는 그 2023년 말부터 가동됐다는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단순 정보 공유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미사일 쐈대 하고 빨리 아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건 세 나라의 방어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깊숙이 연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거든요. 기술적인 연동이요? 네, 탐지 자산부터 시작해서 그걸 분석하고 요격 결정을 내리는 과정까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하나의 단일 방어 블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명분은 북한 위협 비용이겠지만 분석 자료들을 보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견제한다는 목표도 명시적으로 나와 있네요. 이걸 보면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2023년에 직접 그런 말을 했죠.
미국 주도의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봉쇄와 억압을 시행하고 있다. 딱 이렇게요. 아, 직접 언급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한미일 협력 강화를 그냥 북한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 거죠. 자신들을 직접 겨냥한 뭐랄까 아시아판 네이토를 만들려는 시도, 즉 포위망으로 해석하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중국의 대응은 어떤가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꽤 직접적이고 때로는 좀 위험해 보이는 대응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는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군 B-52 폭격기에 불과 3m까지 근접해서 아주 위험한 요격을 하기도 했고요. 3m요? 와, 정말 아슬아슬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같이 핵 탑재가 가능한 H-6 같은 폭격기들을 동원해서 한국이나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 그러니까 각 나라가 자기 영공 방어를 위해 설정한 구역 있잖아요. 그 근처까지 와서 합동으로 순찰 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명백한 무력 시위죠.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미국과 동맹국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억제력을 강화하고 서로 안심시키기 위해서 비워안이 같은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또 프리덤 엣지 같은 연합 훈련을 정례화하고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 정보 공유처럼 협력 수준도 굉장히 높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걸 자신들을 겨냥한 명백한 봉쇄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더 키우고 또 러시아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억제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상대방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전형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안보 딜레마.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작은 오해나 실수 혹은 의도치 않은 충돌 같은 그런 우발적인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요. 이 모든 게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동북아시아는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와 안보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이런 강대국들 사이의 힘겨루기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건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 지역 전체의 안정,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특히 군사행동 중에 발생하는 아주 작은 오해나 사고 하나가 정말 예기치 못한 큰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행동이 역설적으로 긴장을 더 높이는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 자료들에서도 대안으로 안정적 공존 같은 걸 언급하긴 하는데요. 글쎄요, 과연 이렇게 계속 군사적 경쟁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서로의 안보 우려를 좀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공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보면서 이번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